모든 살인 행위가 끔찍한 범죄지만 때론 의문투성이의 끔찍한 살인 사건들도 있다. 처참한 모습의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사건이 미궁 속에 빠질 때 수사관들조차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1913년 9월 5일 뉴욕의 허드슨강에서 이상한 물체가 낚싯줄에 걸린다. 확인 결과 그 물체는 여성의 상반신이었다. 톱과 정육점용 칼로 잔혹하게 토막난 사체는 안나 오밀러로 밝혀진다. 그녀는 뉴욕의 한 성당을 책임지고 있던 한스 슈미트 신부의 하녀였다. 후에 슈미트 신부는 오밀러와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녀를 제물로 바쳤다고 진술했다. 1916년 2월 슈미트 신부는 전기의자에서 사형됐고 미국에서 사형된 최초의 신부로 기록됐다. 오늘은 의문의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 사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일가족 모두가 사육당한 후 집에 유령이 산다는 소문까지 낳게 만든 사건이다. 두 번째는 고릴라를 연구하던 여성 동물학자가 루안다의 산속에서 살해당한 사건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은행장이 런던의 한 다리에 목이 매달린 채 살해된 사건을 추적한다. (1974년 11월 13일) 서포크 카운티의 경찰이 뉴욕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 아미티빌에 위치한 한 저택에 출동한다. 그리고 집안에서 처참한 살육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6명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것이다. 드페어 부부와 7살, 10살의 두 아들, 그리고 13살, 18살의 두 딸이 총을 맞고 죽어 있었다. 유일한 생존자는 큰아들인 23살의 로널드 드페어 주니어뿐이었다. 사건 발생 후 로널드는 인근 술집으로 달려가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살육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은 로널드도 의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살인사건의 용의자인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We have no suspect at this time. We have no indication of the motive at this time. What about Ronald DeFeo, the son, the surviving son? Ronald is being safeguarded by the Suffolk County Police at this time. Why safeguarded? Why? Because the 6 members of the family dead, and we don't know why, and he's the sole remaining member. Is he also a suspect? He's not a suspect at this time.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희생자들 모두 3호 구경 소총에 의해 근거리에서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생존자인 로널드의 방에서 범행 총기와 똑같은 소총집과 탄약통을 찾아낸다. 증거들을 숨기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로널드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건과 관련해 글을 신문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로널드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살인을 시작하는 순간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곧바로 로널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경찰 조사에서 로널드는 가족들을 살해한 후 피 묻은 옷과 탄피들을 하수구에 버린 후 범행 총기를 인근 부두의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총기를 수거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로널드가 자신의 가족을 모두 살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로널드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 때문에 일자리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자동차 판매상으로 성공했던 아버지가 그의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로널드는 마약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는데 돈을 탕진했다. 더구나 친구들조차 난폭한 성격 때문에 그를 외면하기도 했다. No, well, he was the kind of guy, if there was a fight, like if someone's gonna fight him, he wouldn't back out, he didn't, I'm not saying he'd go out and start the fights, he would just be there, if there was a fight ever broke out, he helped the guy out. 사건 당일 로널드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술집 종업원은 로널드가 집 열쇠도 없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불평을 늘어놨다고 진술했다. He was by himself and he didn't talk to anybody really, just hello, how are you, and that was it. He didn't seem
anything was wrong with him, you know. And then a little while later, he came back again, and he had a soda, and he left. And about 5 minutes later, he came back in and screaming, hollering about that his parents were shot. And everyone ran out of the bar and went down to his house, and that's it. 경찰은 로널드가 13살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1년 전에는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실수였지만 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 한편 재판을 앞두고 유치장에 있던 로널드는 다른 죄수를 위협해서 독방으로 옮겨진다. 그 후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그에게 상속됐다. 1975년 11월 5일 재판이 시작됐을 때 변호인은 로널드가 정신 이상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로널드의 살인죄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가 가족을 사륙했던 이유는 지나친 탐욕 때문이었다. 일가족을 모두 몰살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길 원했던 것이다. 나중에 로널드의 가족이 살았던 저택이 팔리지만 그 집으로 이사한 가족은 유령이 출몰한다며 공포에 질린 채 집을 떠났다. 이 때문에 유령이 출몰하는 로널드의 집은 여러 책에서 소개됐고 공포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다. 아미티빌에서 일가족 살해 사건이 벌어진 지 11년 뒤 내전에 폭풍이 휘몰아치던 루안다의 한 산속에서 백인 여성이 살해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사건에 집중된다. 1985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잔혹하게 살해된 여성의 변사체가 루안다의 산속에 위치한 카리소케 조사센터의 한 산장에서 발견된다. 희생자는 커다란 정글용 칼에 난자당한 상태였다. 희생자는 미국의 저명한 동물학자인 다이안 퍼시 박사로 밝혀진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고릴라를 연구하며 20년 동안 지내고 있던 중이었다. 퍼시 박사는 고릴라 무리들 속에서 연구를 성공시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고릴라에 관한 그녀의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될수록 고릴라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지역 밀렵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리고 퍼시 박사는 일생을 바친 루안다의 산속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 퍼시 박사가 고릴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3년 케냐에서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리키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였다. 당시 그녀는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리키 박사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한다. 그래서 그녀가 루안다 산림지대의 고릴라를 연구하게 되면 연구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사실 퍼시 박사는 폐기능 장애의 고소공포증까지 있었지만 고릴라 연구를 위해 루안다의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The first time I saw gorillas, I was about 150 feet away from them and across a small ravine. And they took one look at me and fled. Gorillas had only known human beings as either poachers or cattle people, and it was understandable why their immediate reaction to me was one of fear and apprehension. 1967년 그녀가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루안다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내전이 한창이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고릴라들은 계속해서 깊은 산속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고릴라는 안전하지 않았다. 밀렵꾼들의 올가미와 덫이 고릴라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밀렵꾼들은 고릴라를 잡아 팔로 재떨이를 만들고 머리로 장식품을 제작해 팔았다. 혼자 힘으로 밀렵꾼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퍼시 박사는 무장 경비대를 조직해 고릴라를 보호하려 했다. 당연히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밀렵꾼들에게 퍼시 박사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그녀를 사악한 마녀로 간주하고 보복을 결심하게 된다. 고릴라에 대한 경비가 강화돼 갈수록 퍼시 박사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져갔다. Well, I'm not here to make friends.
I'm here I came here essentially for research. And I don't believe that you can close your eyes or close your mind to the problems of conservation. And if there's something as simple as these patrols, which only go out and cut traps, if there's something that simple that can be done effectively, it's not talking about conservation, it's acting. 여러 고릴라 중에서도 퍼시 박사가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녀석이 있었다. 그녀는 그 고릴라에게 디지트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10년이나 이어졌다. 하지만 1977년 12월 31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다. 경비대가 디지트의 사체를 발견한 것이다. 디지트는 가족을 보호하려다 밀렵군의 창과 총에 사륙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 퍼시 박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고릴라 보호에 앞장선다. 한편 잠시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안개 속의 고릴라들이란 책을 저술해 베스트셀러 작가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퍼시 박사는 무장 경비대의 순찰을 2배로 강화해 밀렵꾼들의 사냥 도구와 올가미를 파괴하도록 한다. 당연히 밀렵꾼들의 적개심도 커져갔다. 1985년 12월 26일 저녁, 퍼시 박사는 평소처럼 자신의 오두막에서 조사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됐다. 그날 밤 괴한이 오두막의 벽을 뚫고 침입해 정글용 칼로 그녀를 사육했다. 다음 날 그녀의 사체를 발견한 경비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즉시 살인자 추적에 나섰지만 이미 멀리 도망쳤을 범인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퍼시 박사는 그녀가 아꼈던 디지트의 무덤 옆에 안장됐다. 고릴라 보호에 일생을 바친 그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안식처 같았다. 퍼시 박사가 살해된 후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버려진 오두막에 침입해 집기와 물건들을 마구 훼손했다. 그녀의 묘지엔 작은 팻말 하나만이 그곳에 고릴라 연구에 생명까지 바쳤던 위대한 학자가 잠들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그녀를 살해한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그녀에게 행운의 부적을 빼앗긴 한 밀렵꾼이 그녀를 살해했다고 한다. 굴욕을 준 그녀의 행위에 대한 보복이었던 셈이다. 퍼시 박사가 살해되기 3년 전 집을 나선 한 남자가 런던의 템즈강 다리에 매달린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사망한다. 그 남자는 자살한 것일까? 살해된 것일까? 1982년 6월 18일 중년의 한 남자가 런던의 블랙프리어스 다리의 교각 아래 매달려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된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간혹 일어나는 자살이라고 단정했다. 희생자의 신분은 이탈리아 최대의 사설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로베르토 칼비로 밝혀진다. 한 달 뒤 런던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고를 매듭지었다. 그리고 칼비가 어두워진 후에 다리 아래로 내려가 목을 매달았다고 발표했다. 칼비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됐고 이탈리아로 옮겨져 매장됐다. 하지만 칼비의 죽음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칼비는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게 되자 6월 10일 이탈리아에서 행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외화 밀반출은 이탈리아의 화폐 가치 하락을 불러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은행장인 칼비는 바티칸 교황청과 부유층 주주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면서 이탈리아 최고의 은행가로 명성을 날린다. 하지만 칼비는 바티칸 교황청의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남미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위장 회사로 유출한다. 1978년 이탈리아 국영은행은 칼비의 탈세와 사기 행각에 대한 신고장을 접수한 후 칼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신변의 위협을 느낀 칼비는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해 자신의 저택을 철저하게 경계했다.
칼비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바티칸 교황청도 칼비와 거래를 끊는다. 하지만 바티칸 은행장이자 교황의 측근인 대주교 파울 마르첸코스는 여전히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바하마 지점장을 맡고 있었다. 칼비는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휴양지 중의 하나인 바하마의 나소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간부회의를 열곤 했다. 칼비가 암브로시아노 은행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0년대 후반 직원으로 채용되면서부터였다. 당시만 해도 일개 지방은행에 불과했던 암브로시아노에서 칼비는 고속 승진을 계속했다. 그리고 1975년 은행장으로 임명되기에 이른다. 동료들은 칼비를 비밀이 너무 많고 거만한 독불 장군으로 평하곤 했다. 은행 일을 위해서라면 그에겐 가족도 중요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바티칸 은행의 위기가 닥친다. 협력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미켈리 시도나가 마피아의 돈 세탁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시도나는 대주교인 마르첸쿠스에게 바티칸을 도울 은행가로 칼비를 소개한다. 칼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바티칸 은행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칼비는 많은 대형 거래를 성사시킨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비밀 결사단체인 프리메이슨단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프리메이슨단의 회원은 대부분 이탈리아의 최상류층 인사들이었는데 이 패자는 로마의 엑셀시오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비밀 사약을 해야만 했다. 당시 프리메이슨을 이끈 인물은 베일에 가려진 라치오 젤리로 그만이 모든 회원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 칼비는 암브로시아노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가자 은행의 자금을 더욱 대담하게 투자했고 때론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했다. 한편 칼비가 금융권에서 세력을 넓혀가자 그를 시기하는 세력도 생겨났다. 시도나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칼비가 위기에 처한 자신의 은행을 외면하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한편 칼비의 금융 비리를 눈치챈 이탈리아 국영은행은 1981년이 돼서야 증거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결국 1981년 7월 20일 통화법 위반으로 구속된 칼비는 1,500만 달러의 벌금형과 징역 4년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프리메이슨단을 이끌던 리치오 젤리의 저택을 습격해 프리메이슨단과 칼비의 비밀 거래를 보여주는 많은 비밀 장부들을 압수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칼비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지만 불안을 느끼게 된다. 1982년 3월 분노한 채권자들과 주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바티칸 은행도 칼비를 돕기를 거절한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칼비는 1982년 6월 10일 로마를 탈출해 비밀리에 런던으로 도피한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6월 18일 새벽 칼비는 블랙프리어스 다리로 향했다. 그리고 주머니에 벽돌을 채운 후 다리 아래로 내려가 교각에 밧줄을 걸고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하지만 주변 인물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동료였던 마이클 리먼도 그중 한 명이었다. No, I didn't. For a minute believe that he did commit suicide. He is not the character to do so. And I think the various elements that surrounded him make believe that he was probably creating problems. So if he did commit suicide, somebody did convince him to commit suicide. 결국 암브로시아노 은행은 14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산하면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1983년 3월 29일) 영국의 고등법원은 자살했다는 원심을 뒤엎고 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6년 뒤 밀라노 지방법원은 칼비가 살해됐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프리메이슨단과 바티칸 교황청의 비밀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의문의 살인사건들이 있었다. 1913년 뉴욕의 슈미트 신부는 하녀를 살해한 후 그녀를 제물로 바치려 했다. 그리고 로날드 드페어는 자신의 가족을 모두 살육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 했다. 다이안 퍼시 박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동물학자였지만 루안다 산림지대의 밀렵꾼들에겐 마녀처럼 비춰졌고 결국 잔혹하게 살해됐다. 그리고 바티칸 교황청과 프리메이슨 교단의 관계를 알고 있던 로베르토 칼비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고릴라를 연구하던 여성 동물학자가 루안다의 산속에서 살해당한 사건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은행장이 런던의 한 다리에 목이 매달린 채 살해된 사건을 추적한다. (1974년 11월 13일) 서포크 카운티의 경찰이 뉴욕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 아미티빌에 위치한 한 저택에 출동한다. 그리고 집안에서 처참한 살육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6명의 I have no indication of the motive at this time. What about Ronald DeFeo, the son, the surviving son? Ronald is being safeguarded by the Suffolk County Police at this time. Why safeguarded? Why? Because the 6 members of the family dead, and we don't know why, and he's the sole remaining member. Is he also a suspect? He's not a suspect at this time.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희생자들 모두 사모구경 소총에 의해 근거리에서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생존자인 로널드의 방에서 모든 살인 행위가 끔찍한 범죄지만 때론 의문투성이의 끔찍한 살인 사건들도 있다. 처참한 모습의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사건이 미궁 속에 빠질 때 수사관들조차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1913년 9월 5일 뉴욕의 허드슨강에서 이상한 물체가 낚싯줄에 걸린다. 확인 결과 그 물체는 여성의 상반신이었다. 톱과 정육점용 칼로 잔혹하게 토막난 사체 가족이 몰살당한 것이다. 드페어 부부와 7살, 10살의 두 아들, 그리고 13살, 18살의 두 딸이 총을 맞고 죽어 있었다. 유일한 생존자는 큰아들인 23살의 로널드 드페어 주니어뿐이었다. 사건 발생 후 로널드는 인근 술집으로 달려가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살육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은 로널드도 의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살인사건의 용의자인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We have no suspect at this time. 그는 안나 오밀러로 밝혀진다. 그녀는 뉴욕의 한 성당을 책임지고 있던 한스 슈미트 신부의 하녀였다. 후에 슈미트 신부는 오밀러와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녀를 제물로 바쳤다고 진술했다. 1916년 2월 슈미트 신부는 전기의자에서 사형됐고 미국에서 사형된 최초의 신부로 기록됐다. 오늘은 의문의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 사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일가족 모두가 살육당한 후 집에 유령이 산다는 소문까지 낳게 만든 사건이다. 두 번째는 했다. We have no suspect at this time. We have no indication of the motive at this time. What about Ronald DeFeo, the son, the surviving son? Ronald is being safeguarded by the Suffolk County Police at this time. Why safeguarded? Why? Because the 6 members of the family dead, and we don't know why, and he's the sole remaining member. Is he also a suspect? He's not a suspect at this time.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희생자들 모두 3호 구경 소총에 의해 근거리에서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생존자인 로널드의 방에서 범행 총기와 똑같은 소총집과 탄약통을 찾아낸다. 증거들을 숨기려 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로널드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건과 관련해 글을 신문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로널드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살인을 시작하는 순간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곧바로 로널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경찰 조사에서 로널드는 가족들을 살해한 후 피 묻은 옷과 탄피들을 하수구에 버린 후 범행 총기를 인근 부두의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총기를 수거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로널드가 자신의 가족을 모두 살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로널드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 때문에 일자리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자동차 판매상으로 성공했던 아버지가 그의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로널드는 마약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는데 돈을 당진했다. 더구나 친구들조차 난폭한 성격 때문에 그를 외면하기도 했다. No, well, he was the kind of guy, if there was a fight, you know, like if someone's gonna fight him, he wouldn't back out, you know. He didn't, like, I'm not saying like he'd go out and start the fights, like he would just... 무장 경비대를 조직해 고릴라를 보호하려 했다. 당연히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밀렵꾼들에게 퍼시 박사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그녀를 사악한 마녀로 간주하고 보복을 결심하게 됐다. 고릴라에 대한 경비가 강화돼 갈수록 퍼시 박사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져갔다. Well, I'm not here to make friends. I'm here I came here essentially for research. And I don't believe that you can close your eyes or close your mind to the problems of conservation. And if there's something as simple as these patrols, which only go out and cut traps, if there's something that simple that can be done effectively, it's not talking about conservation, it's acting. 여러 고릴라 중에서도 퍼시 박사가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녀석이 있었다. 그녀는 그 고릴라에게 디지트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10년이나 이어졌다. 하지만 1977년 12월 31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다. 경비대가 디지트의 사체를 발견한 것이다. 디지트는 가족을 보호하려다 밀렵군의 창과 총에 살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 퍼시 박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고릴라 보호에 앞장선다. 한편 잠시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안개 속의 고릴라들이란 책을 저술해 베스트셀러 작가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퍼시 박사는 무장 경비대의 순찰을 2배로 강화해 밀렵꾼들의 사냥 도구와 올가미를 파괴하도록 한다. 당연히 밀렵꾼들의 적개심도 커져갔다. 1985년 12월 26일 저녁, 퍼시 박사는 평소처럼 자신의 오두막에서 조사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됐다. 그날 밤 괴한이 희생자는 커다란 정글용 칼에 난자당한 상태였다. 희생자는 미국의 저명한 동물학자인 다이안 퍼시 박사로 밝혀진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고릴라를 연구하며 20년 동안 지내고 있던 중이었다. 퍼시 박사는 고릴라 무리들 속에서 연구를 성공시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고릴라에 관한 그녀의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될수록 고릴라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지역 밀렵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리고 퍼시 박사는 일생을 바친 루안다의 산속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
퍼시 박사가 고릴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3년 케냐에서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리키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였다. 당시 그녀는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리키 박사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한다. 그래서 그녀가 루안다 산림지대의 고릴라를 연구하게 되면 연구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사실 퍼시 박사는 폐기능 장애의 고소공포증까지 있었지만 고릴라 연구를 위해 루안다의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The first time I saw gorillas, I was about 150 feet away from them and across a small ravine. And they took one look at me and fled. Gorillas had only known human beings as either poachers or cattle people, and it was understandable why their immediate reaction to me was one of fear and apprehension. 1967년 그녀가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루안다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내전이 한창이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고릴라들은 계속해서 깊은 산속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고릴라는 안전하지 않았다. 밀렵꾼들의 올가미와 덫이 고릴라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밀렵꾼들은 고릴라를 잡아 발로 재떨이를 만들고 머리로 장식품을 제작해 팔았다. 혼자 힘으로 밀렵꾼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퍼시 박사는 Like there was a fight ever broke out, like he helped the guy out. 사건 당일 로널드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술집 종업원은 로널드가 집 열쇠도 없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불평을 늘어놨다고 진술했다. He was by himself and he didn't talk to anybody really, you know, just hello, how are you, and that was it. He didn't seem anything was wrong with him, you know. And then a little while later he came back again and he had a soda and he left. And about 5 minutes later he came back in and screaming, hollering about that his parents were shot. And everyone ran out of the bar and went down to his house and that's it. 경찰은 로널드가 13살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1년 전에는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실수였지만 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 한편 재판을 앞두고 유치장에 있던 로널드는 다른 죄수를 위협해서 독방으로 옮겨진다. 그 후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그에게 상속됐다. 1975년 11월 5일 재판이 시작됐을 때 변호인은 로널드가 정신 이상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로널드의 살인죄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가 가족을 사륙했던 이유는 지나친 탐욕 때문이었다. 일가족을 모두 몰살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길 원했던 것이다. 나중에 로널드의 가족이 살았던 저택이 팔리지만 그 집으로 이사한 가족은 유령이 출몰한다며 공포에 질린 채 집을 떠났다. 이 때문에 유령이 출몰하는 로널드의 집은 여러 책에서 소개됐고 공포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다. 아미티빌에서 일가족 살해 사건이 벌어진 지 11년 뒤 내전에 폭풍이 휘몰아치던 루안다의 한 산속에서 백인 여성이 살해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사건에 집중된다. 1985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잔혹하게 살해된 여성의 변사체가 루안다의 산속에 위치한 카리소케 조사센터의 한 산장에서 발견된다. 모든 살인 행위가 끔찍한 범죄지만 때론 의문투성이의 끔찍한 살인 사건들도 있다. 처참한 모습의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사건이 미궁 속에 빠질 때 수사관들조차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1913년 9월 5일 뉴욕의 허드슨강에서 이상한 물체가 낚싯줄에 걸린다. 확인 결과 그 물체는 여성의 상반신이었다. 톱과 정육점용 칼로 잔혹하게 토막난 사체는 안나 오밀러로 밝혀진다. 그녀는 뉴욕의 한 성당을 책임지고 있던 한스 슈미트 신부의 하녀였다. 후에 슈미트 신부는 오밀러와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녀를 제물로 바쳤다고 진술했다. 1916년 2월 슈미트 신부는 전기의자에서 사형됐고 미국에서 사형된 최초의 신부로 기록됐다.
오늘은 의문의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 사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일가족 모두가 사육당한 후 집에 유령이 산다는 소문까지 낳게 만든 사건이다. 두 번째는 고릴라를 연구하던 여성 동물학자가 루안다의 산속에서 살해당한 사건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은행장이 런던의 한 다리에 목이 매달린 채 살해된 사건을 추적한다. (1974년 11월 13일) 서포크 카운티의 경찰이 뉴욕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 아미티빌에 위치한 한 저택에 출동한다. 그리고 집안에서 처참한 살육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6명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것이다. 드페어 부부와 7살, 10살의 두 아들, 그리고 13살, 18살의 두 딸이 총을 맞고 죽어 있었다. 유일한 생존자는 큰아들인 23살의 로널드 드페어 주니어뿐이었다. 사건 발생 후 로널드는 인근 술집으로 달려가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살육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은 로널드도 의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살인사건의 용의자인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그 남자는 자살한 것일까? 살해된 것일까? 1982년 6월 18일 중년의 한 남자가 런던의 블랙 프리어스 다리의 교각 아래 매달려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된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간혹 일어나는 자살이라고 단정했다. 희생자의 신분은 이탈리아 최대의 사설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로베르토 칼비로 밝혀진다. 한 달 뒤 런던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고를 매듭지었다. 그리고 칼비가 어두워진 후에 다리 아래로 내려가 목을 매달았다고 발표했다. 칼비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됐고 이탈리아로 옮겨져 매장됐다. 하지만 칼비의 죽음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칼비는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게 되자 6월 10일 이탈리아에서 행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외화 밀반출은 이탈리아의 화폐 가치 하락을 불러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은행장인 칼비는 바티칸 교황청과 부유층 주주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면서 이탈리아 최고의 은행가로 명성을 날린다. 하지만 칼비는 바티칸 교황청의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남미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위장 회사로 유출한다. 1978년 이탈리아 국영은행은 칼비의 탈세와 사기 행각에 대한 신고장을 접수한 후 칼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신변의 위협을 느낀 칼비는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해 자신의 저택을 철저하게 경계했다. 칼비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바티칸 교황청도 칼비와 거래를 끊는다. 하지만 바티칸 은행장이자 교황의 측근인 대주교 파울 마르첸코스는 여전히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바하마 지점장을 맡고 있었다. 칼비는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휴양지 중의 하나인 바하마의 나소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간부회의를 열곤 했다. 칼비가 암브로시아노 은행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0년대 후반 직원으로 채용되면서부터였다. 당시만 해도 일개 지방은행에 불과했던 암브로시아노에서 칼비는 고속 승진을 계속했다. 그리고 1975년 은행장으로 임명되기에 이른다. 동료들은 칼비를 비밀이 너무 많고 거만한 독불 장군으로 평하곤 했다. 은행 일을 위해서라면 그에겐 가족도 중요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바티칸 은행의 위기가 닥친다. 협력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미켈리 시도나가 마피아의 돈 세탁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시도나는 대주교인 마르첸쿠스에게 바티칸을 도울 은행가로 칼비를 소개한다. 칼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바티칸 은행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하기도 했다. 아미티빌에서 일가족 살해 사건이 벌어진 지 11년 뒤 내전의 폭풍이 휘몰아치던 루안다의 한 산속에서 백인 여성이 살해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사건에 집중된다. 1985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잔혹하게 살해된 여성의 변사체가 르완다의 산속에 위치한 카리소케 조사센터의 한 산장에서 발견된다. 희생자는 커다란 정글용 칼에 난자당한 상태였다. 희생자는 미국의 저명한 동물학자인 다이안 퍼시 박사로 밝혀진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고릴라를 연구하며 20년 동안 지내고 있던 중이었다. 퍼시 박사는 고릴라 무리들 속에서 연구를 성공시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고릴라에 관한 그녀의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될수록 고릴라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지역 밀렵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리고 퍼시 박사는 일생을 바친 루안다의 산속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 퍼시 박사가 고릴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3년 케냐에서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리키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였다. 당시 그녀는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리키 박사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한다. 그래서 그녀가 루안다 산림지대의 고릴라를 연구하게 되면 연구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사실 퍼시 박사는 폐기능 장애의 고소공포증까지 있었지만 고릴라 연구를 위해 루안다의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The first time I saw gorillas, I was about 150 feet away from them and across a small ravine. And they took one look at me and fled. Gorillas had only known human beings as either poachers or cattle people, and it was understandable why their immediate reaction to me was one of fear and apprehension. 1967년 그녀가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루안다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내전이 한창이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고릴라들은 계속해서 깊은 산속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고릴라는 안전하지 않았다. 밀렵꾼들의 올가미와 덫이 고릴라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밀렵꾼들은 고릴라를 잡아 팔로 재떨이를 만들고 머리로 장식품을 제작해 팔았다. 혼자 힘으로 밀렵꾼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퍼시 박사는 무장 경비대를 조직해 고릴라를 보호하려 했다. 당연히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밀렵꾼들에게 퍼시 박사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그녀를 사악한 마녀로 간주하고 보복을 결심하게 된다. 모든 살인 행위가 끔찍한 범죄지만 때론 의문투성이의 끔찍한 살인 사건들도 있다. 처참한 모습의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사건이 미궁 속에 빠질 때 수사관들조차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1913년 9월 5일 뉴욕의 허드슨강에서 이상한 물체가 낚싯줄에 걸린다. 확인 결과 그 물체는 여성의 상반신이었다. 톱과 정육점용 칼로 잔혹하게 토막난 사체는 안나 오밀러로 밝혀진다. 그녀는 뉴욕의 한 성당을 책임지고 있던 한스 슈미트 신부의 하녀였다. 후에 슈미트 신부는 오밀러와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녀를 제물로 바쳤다고 진술했다. 1916년 2월 슈미트 신부는 전기의자에서 사형됐고 미국에서 사형된 최초의 신부로 기록됐다. 오늘은 의문의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 사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일가족 모두가 사육당한 후 집에 유령이 산다는 소문까지 낳게 만든 사건이다. 두 번째는 고릴라를 연구하던 여성 동물학자가 루안다의 산속에서 살해당한 사건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은행장이 런던의 한 다리에 목이 매달린 채 살해된 사건을 추적한다. (1974년 11월 13일) 서포크 카운티의 경찰이 뉴욕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 아미티빌에 위치한 한 저택에 출동한다. 그리고 집안에서 처참한 살육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6명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것이다. 드페어 부부와 7살, 10살의 두 아들, 그리고 13살, 18살의 두 딸이 총을 맞고 죽어 있었다. 유일한 생존자는 큰아들인 23살의 로널드 드페어 주니어뿐이었다. 사건 발생 후
로널드는 인근 술집으로 달려가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살육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은 로널드도 의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살인사건의 용의자인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We have no suspect at this time. We have no indication of the motive at this time. What about Ronald DeFeo, the son, the surviving son? Ronald is being safeguarded by the Suffolk County Police at this time. Why safeguarded? Why? Because the 6 members of the family dead, and we don't know why, and he's the sole remaining member. Is he also a suspect? He's not a suspect at this time.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희생자들 모두 3호 구경 소총에 의해 근거리에서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생존자인 로널드의 방에서 범행 총기와 똑같은 소총집과 탄약통을 찾아낸다. 증거들을 숨기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로널드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건과 관련해 글을 신문했다. 고릴라에 대한 경비가 강화돼 갈수록 퍼시 박사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져갔다. Well, I'm not here to make friends. I'm here I came here essentially for research. And I don't believe that you can close your eyes or close your mind to the problems of conservation. And if there's something as simple as these patrols, which only go out and cut traps, if there's something that simple that can be done effectively, it's not talking about conservation, it's acting. 여러 고릴라 중에서도 퍼시 박사가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녀석이 있었다. 그녀는 그 고릴라에게 디지트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10년이나 이어졌다. 하지만 1977년 12월 31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다. 경비대가 디지트의 사체를 발견한 것이다. 디지트는 가족을 보호하려다 밀렵군의 창과 총에 사륙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 퍼시 박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고릴라 보호에 앞장선다. 한편 잠시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안개 속의 고릴라들이란 책을 저술해 베스트셀러 작가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퍼시 박사는 무장 경비대의 순찰을 2배로 강화해 밀렵꾼들의 사냥 도구와 올가미를 파괴하도록 한다. 당연히 밀렵꾼들의 적개심도 커져갔다. 1985년 12월 26일 저녁, 퍼시 박사는 평소처럼 자신의 오두막에서 조사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됐다. 그날 밤 괴한이 오두막의 벽을 뚫고 침입해 정글용 칼로 그녀를 사육했다. 다음 날 그녀의 사체를 발견한 경비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즉시 살인자 추적에 나섰지만 이미 멀리 도망쳤을 범인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퍼시 박사는 그녀가 아꼈던 디지트의 무덤 옆에 안장됐다. 고릴라 보호에 일생을 바친 그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안식처 같았다. 퍼시 박사가 살해된 후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버려진 오두막에 침입해 집기와 물건들을 마구 훼손했다. 그녀의 묘지엔 작은 팻말 하나만이 그곳에 고릴라 연구에 생명까지 바쳤던 위대한 학자가 잠들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그녀를 살해한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그녀에게 행운의 부적을 빼앗긴 한 밀렵꾼이 그녀를 살해했다고 한다. 굴욕을 준 그녀의 행위에 대한 보복이었던 셈이다. 퍼시 박사가 살해되기 3년 전 집을 나선 한 남자가 런던의 템즈강 다리에 매달린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망한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로널드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살인을 시작하는 순간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곧바로 로널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경찰 조사에서 로널드는 가족들을 살해한 후 피 묻은 옷과 탄피들을 하수구에 버린 후 범행 총기를 인근 부두의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총기를 수거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로널드가 자신의 가족을 모두 살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로널드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 때문에 일자리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자동차 판매상으로 성공했던 아버지가 그의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로널드는 마약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는데 돈을 당진했다. 더구나 친구들조차 난폭한 성격 때문에 그를 외면하기도 했다. No, well, he was the kind of guy, if there was a fight, you know, like if someone's gonna fight him, he wouldn't back out, you know. He didn't, like, I'm not saying like he'd go out and start the fights, like he would just beat it, like if there was a fight ever broke out, like he helped the guy out. 사건 당일 로널드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술집 종업원은 로널드가 집 열쇠도 없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불평을 늘어놨다고 진술했다. He was by himself, and he didn't talk to anybody really, you know, just hello, how are you, and that was it. He didn't seem anything was wrong with him, you know. And then a little while later, he came back again, and he had a soda, and he left. And about 5 minutes later, he came back in and screaming, hollering about that his parents were shot. And everyone ran out of the bar and went down to his house, and that's it. 경찰은 로널드가 13살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1년 전에는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실수였지만 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 한편 재판을 앞두고 유치장에 있던 로널드는 다른 죄수를 위협해서 독방으로 옮겨진다. 그 후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그에게 상속됐다. 1975년 11월 5일 재판이 시작됐을 때 변호인은 로널드가 정신 이상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로널드의 살인죄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가 가족을 살육했던 이유는 지나친 탐욕 때문이었다. 일가족을 모두 몰살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길 원했던 것이다. 나중에 로널드의 가족이 살았던 저택이 팔리지만 그 집으로 이사한 가족은 유령이 출몰한다며 공포에 질린 채 집을 떠났다. 이 때문에 유령이 출몰하는 로널드의 집은 여러 책에서 소개됐고 공포 영화에 등장